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더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얘기까지 탈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뭐니 해도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여기서 지분을 경쟁을 하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엘리엇과의 싸움, 이게 가장 핫한 이슈였다고 보는데요. 일단 삼성물산 주주 명부를 수령한 뒤에 본격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에 나서고, 물산도 의결권을 모아서 대리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합병 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가장 포커싱을 두는 게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순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삼성물산의 가치가 사실 시장에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낮게 평가되어 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그 지배구조의 좀 정점에 있는 회사와 지금 합병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합병 비율에 대한 평가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합병 일단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굉장히 좀 찬반이 팽팽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이 결집을 해서 이걸 좀 반대하는 케이스는 좀 확률상 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병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종목 다 합병 후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는 둘 다 매수할 만하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제일모직이 그래도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하영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이 1이면 삼성물산 0.35니까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이렇게 35%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제일모직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돈벌이 잘하는 사업들도 아니고요. 네. 물산은 나름대로 실체가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비율에 불합리하다, 불편한 비율로 피니스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편해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일모직이 상장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제일모직의 이 이익을 가지고 이 주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더 많이 부풀려 줄 수밖에 없었던 고민인데 이런 회사에 어떤 적정한 가치를 매긴다는 것에서는 어려움.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합병 비율을 정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건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의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불편함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합병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엘리엇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발언이셨는데. 영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담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이냐, 이게 지금 소액 주주들이 가지는 생각이고, 이 의결권을 위임받는 이 반대 입장에서 보면 소액 주주들이 그 고민을 좀 할 거란 말이죠. 소액 주주 연대에서 엘리엇 편을 들기도 하고 해서 그렇긴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주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물산의 개인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찬성하는 게 주가는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병이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는 삼성물산 주가는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중공업 사례처럼 합병 무산의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만한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집단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엘리엇 요번의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실제 사례가 나왔던 게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 기업들이 어떤 이런 공격에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확실히 좀 많은 변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와의 좀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아시아 쪽에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중국이 잘 되는 게 꼭 우리한테 불편한 일만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뷰를 말씀해 주신 게 not bad예요, 그죠? not bad. 네, 먼저 상반기 주식시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상반기 주식시장의 흐름, 이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주도주는 올해도 주도주였다. 그리고 작년에 불편했던 대형주는 네. 올해도 재미없었다라는 네. 큰 틀의 정리를 일단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한 8% 정도 올랐으니까 네. 뭐 나쁘지 않았다를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코스닥은 한 38% 정도 올랐으니까 대단했죠. 뭐 대단한 열기였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약, 바이오 이런 시장을 이끌었던 또 중국의 소비 관련된 화장품주들은 네. 작년 못지않게 올해도 너무나 좋은 수익률을 올려주었지만 그 외에 좀 무거운 주식들은 주식도 무거웠다. 뭐 이렇게 총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시장이 지금 2100 갔다가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그래도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 쪽 사이드를 가능성을 높게 열어두는 이유가 과연 어떤 이유들이 좀 꼽힐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올해 상반기 때는 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물론 이제 저희만 산 건 아니었지만 네. 골고루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없었던 측면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 이후에 어떤 그 통화 정책이 굉장히 좀 강력해졌다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한다라고 했지만 유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마이너스 가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나섰고, 뭐 한국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같은 방향으로 많이 가면서 이제 좀 국내 주식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뭐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안 변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정상을 하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할 거고, 유럽은 계속 돈을 풀 거고, 뭐 유가는 뭐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굉장히 싸고, 이러면서 유동성이 좀 줄긴 하겠지만 뭐 어떤 저금리라는 어떤 큰 틀,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큰 틀 자체가 크게 바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대부분 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워낙 강세가 좀 주춤해진 게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일단 정부가 이제 뭐 하반기에는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그 안에는 또 이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수출주가 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도군들에 대해서 좀 아까 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주도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더 상세하게 좀. 서 팀장님이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뭐니 해도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네. 특히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액면 분할한 후에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뭐 계속해서 시장을 트렌드를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일부 건자재주나 뭐 그런 종목들도 그다음 증권주의 상승도 뭐 한 차례 있었고, 뭐 그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좀 많이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코스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 주에는 코스닥 시총이 200조를 넘었어요. 개장된 지 19년 만에 이제 200조가 넘어갔는데, 이 200조 원이 넘었다는 건 물론 뭐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내추럴 엔더텍이나 뭐 이런 각종 이게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탄탄하게 가고 있다는 거는 좀 있으면 800 될 것 같아요. 이제 갈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 있는 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요. 네.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유를 그래서 저희 경제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수요가 아주 좋지는 않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조금 있는 종목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금리도 낮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옛날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큰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다 힘든 상황이니까 이 내수 쪽에서 뭔가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작은 업체들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거시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좋을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에 이렇게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산업들이나 업종들한테 이제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는데 저는 이게 저희 경제 관점에서 보면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의 어떤 자본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대부분 다 대형주나 좀 일부 어떤 재벌 그룹 쪽에 약간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코스닥이 이제 올라감으로 통해서 뭐 하다못해 이제 그런 중소형 업체들이 설사 나중에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돈이 계속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인력들을 뽑아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한국의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라든가 새로운 혁신을 하는데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뭐 저는 이제 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과거의 이 히스토리를 봐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끝물 아닌가 약간 뭐 좀 재뿌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그랬잖아요. 대세 상승기 그다음에 옐로우 칩들 올라가고 우리가 속지 말하는 잡주들이 올라가 뛰기 시작하면서 상한가 막 종목 속출하면 이제 끝이다. 우선주 올라가면 끝이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룰인데 물론 지금은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게 좀 너무 계속 좀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의 히스토리가 좀 생각이 나고 하는데 이번엔 좀 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코스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하죠. 그렇게 보는 시각을 놓고 이제 세대 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올드한가요? 아, 저도 올드한. 2008년을 전후로 해서 예. 2008년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은 예. 이제 돈을 주식해서 잃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세대도 있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 IMF와 또 2002년 카드 사태 겪고 2008년 금융위 겪은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는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투자에 나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은 또 언젠가 우리가 한번 쓴맛을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뭐 아직 어디가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두 개의 시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좀 부끄러워지긴 하는데요. 신사업을 보는 시각은 계속 패러다임의 변화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시장 가치에 대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달리 계산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올해 주식시장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가장 또 하나가 있었죠. 상한가 일일 평균폭 가격 제한폭 확대 조치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뭐 일부 몇 종목 빼고는 이 상한가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뭐 뉴스화 될 만한 정도의 사건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개인적으로 체감 전혀 뭐 상한가 폭이 넓어진 것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는 저는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죠.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과거 15%가 상한가 폭이었을 때는 한 10몇 종목씩 상한가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한 8종목씩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면에 하한가를 맞은 30% 빠진 종목은 하루 한 종목씩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 자체 변동성도 커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상한가 폭이 커진 것이 뭐 그렇게 시장에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하지만 또 나쁜 점은 상한가 폭을 넓혀주면 좀 거래가 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예. 실제로 그만큼 소기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또 이 원래
목적에 또 네.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지금까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어갔다가 30% 마이너스 맞을까봐 더 조심하게 된다 이렇게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의 어떤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확대 전후로 보면 어쨌든 이 폭을 늘리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5%씩 6%씩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네. 빵 반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가 있고 네, 좀 변동성 자체적으로는 좀 더 수그러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뭐 그 종목들이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게 아직 뭐 그런 현상은 없잖아요, 그죠? 일부 뭐. 이게 뭐 일부 굉장히 작은 종목들만 좀 영향을 종목들? 받고 있고요. 네. 뭐 크게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편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한가 가격 제한폭 확대가 뭐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아서 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 제한폭이 원래는 미국 시장만 해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잘 굴러가는 거 보면 별로 이게 정착만 되면 크게 이게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이 하반기의 주식시장 전망 같은데요. 이 하반기 주식시장을 결정한 요인들, 뭐 앞서 말씀하신 요인들이 다 뭐 그 연결된 얘기일 텐데요. 일단 뭐 근데 무엇보다 미국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미국 경기 지표의 회복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더디게 계속 이렇게 좀 나온다면 미국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좀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작년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달러가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사실 1분기에 뭐 날씬이 뭐니 어떤 마이너스 폭이 크게 나온 이후에 2분기 때 성장률이 거의 5%가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강했었고 그래서 약간 상저하고의 패턴이 굉장히 좀 강력했는데 네. 올해도 물론 이제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이제 상저하고가 폭이 나타날 것 같긴 한데 그 속도나 폭은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달러 강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작년하고는 가장 큰 차이라고 좀 봐서 미국이 경제가 좀 좋아지고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하락의 어떤 효과들이 이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한국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긴 한데 작년만큼 드라마틱하게 주기에는 약간 또 좀 미국도 좀 상황 자체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 회복은 뭐 금리 인상하고 뭐 직결된 얘기인데 그죠? 올해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 쪽으로 턴을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 쪽에는 좀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뭐 작년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우리 시장은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와의 좀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등의 영향은 있지만 그게 뭐 시장을 좀 하락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보다도 진짜 상반기까지 가장 하이라이트인 시장을 꼽으라면 중국 증시가 안 꼽을 수가 없어요, 그죠? 2006년에 한번 거의 한 5배까지 올랐다가 상하이 지수 종합지수 기준으로 1년 반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었다가 지금은 또 작년에 비해서 2.5배가 좀 올랐습니다. 5천 넘어섰다가 지금 한 4천 중후반대죠. 근데 이게 중국 증시가 많은 분들이 5천을 넘어서 6천으로 안착이 되면 한국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점에서 좀 코릴레이션이 좀 중국 증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주가 지수와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관계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상관관계 자체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중국 증시와 국내에서의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는 아주 상관성이 높습니다. 아, 작년 하반기 특히 올해 들어서는 상해 종합주가지수랑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들의 누적 순매수량의 궤적을 보면 네. 아주 똑같습니다. 지수 오를 때 외국인 순매수가 많았다. 예. 아, 그럼 또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주시장이 빠지지 않겠냐 했지만 또 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잘 버티는가, 잘 버티면 아시아에서 한번 주식을 사보겠다. 잘 버티지 않으면 잠깐 아시아에서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벤치마킹을 중국 증시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모양새가 나타나니까 중국 증시가 잘 돼서 우리나라 들어올 자금이 중국으로 간다.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최근에 올해 나타난 해석만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이 잘 돼야 또 전 세계에서 증시
이 아시아 쪽에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중국이 잘 되는 게 꼭 우리한테 불편한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확실히 좀 많은 변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세미나 가면은 이제 80년대 일본의 사례를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일본이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금융시장을 좀 많이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자유화라는 걸 이제 85년부터 이제 91년까지 한 6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물론 85년에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때가 일본 주식시장이 어쨌든 버블로 갔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약간 뭐 위안화 국제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금리 자유화 얘기 올해나 내년까지 꼭 한다라고 그 인민은행장이 분명히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 또 환율 시장도 약간 개방, 환율 및 금융시장에 대해서 개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성강통일이 후강통일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약간 이제 그 어떤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조금 버블의 냄새들이 조금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게 버블이 당장 버블이라고 사람들이 느껴도 당장 꺼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우려는 있고 특히 최근에 뭐 마진 거래 같은 빚을 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어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제 인민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지 어떤 합리적인 투자의 판단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좀 등락률이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강세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부의 재분배 문제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어떤 증자라든가 IPO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이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등락은 있고 좀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또 다시 뭐 2년 반 전에 주가로 돌아가기 갈 가능성은 일단은 저는 좀 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지금 이 중국의 증시 부양이 일종의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 자체가 예, 그죠? 일단 그렇죠. 뭐 재정 투자도 더 이상 하기가 좀 힘들고 통화 네. 완화도 그렇게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 막 더 오를진 몰라도 빨리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 뭐 경기가 또 더 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을 우려할 때 중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상해 지수 만약에 버블이 팍 꺼지고 7월부터 성황등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느낄 정도로 위험하게 막 꺼진다 그러면 당장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코스닥 시장이 우리나라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중국 특히나 이제 선전 지수가 네.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면 코스닥이랑 좀 더 코스닥이죠. 유사한데 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꺼질 경우에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바를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의 또 특성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만 중국인들은 화장품 가게 가서 아예 털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매장을 털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의 상상 이상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게 저도 이렇게 뭐 쉽게 꺼지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시 국내로 좀 넘어와서 실적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반기 전망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로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건가요? 기업 실적들 봤을 때. 실적들의 총량으로 보면 뭐 이제 1, 2분기와 3, 4분기를 더했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총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워낙 변수가 많고 4분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이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이제 하반기에 좀 줄겠지만 이익 단보다도 이익을 받아보는 시점으로 보면 2분기의 이익을 3분기에 받아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2분기의 이익이 3분기에 주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분위기 나쁘진 않은데
왜냐하면 전분기보다 더 번다고 보고 있고 작년 2분기보다 더 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불편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치가 조금씩 이제 다시 아래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레벨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지 아니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는 그렇죠. 아직은 조금 미지수이지만 예. 전반적으로 1분기 시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도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팽배하지만 네. 눈높이가 점점 흘러내려오고 있다면 이거는 3분기 7월 8월 주식시장에 사실은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는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좀 하반기에는 좀 뚜렷하게 좀 부각될 것이다, 뭐 포커싱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의견들은 좀 있습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그럼 매출이 더 안 좋을 거냐라고 하면 뭐 추경도 나온다 그러고 뭐 어쨌든 뭐 수출도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러면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을 이렇게 좀 발라놓고 보면 사실 매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요 이익단이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나오기가 연속성 있게 나오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한 분기 지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어떤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수출 업종 같은 경우에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어떤 불신이랄까요?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런 반론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또다시 이제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로 가는데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은 이미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많이 비싸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죠. 하반기에 과연 이 상반기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들. 제가 집계치를 안 갖고 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외국인들이 총 얼마 정도 매수했죠? 저도 뭐 정확한 9조 원 정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죠. 하반기에도 이 정도로 매수해 줘야지 지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상반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 몇 년 정도 예전에 과거에 2008년 이전과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이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로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느냐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아시아 시장 더 크게 보면은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투자를 자금을 일부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자금이 유입됐고 네. 그 더 전에는 유동성이라는 이 풍부한 유동성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 일부러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매도가 일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매수가 이렇게 상반기처럼 크지 않아도 이렇게 뭐 주가의 하락 압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업사이드도 크지 않고 다운사이드도 크지 않은 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딱 저희 딜레마가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저희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뭐 말이 필요 없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걸 대변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어렵죠. 뭐 하우스뷰도 좋고 개인적인 게 좋은데 어디 서 팀장님 먼저 하반기 하우스뷰 뭐 코스피 예상 밴드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하우스 뷰라는 표현보다는 뭐 제 사견이라고. 그게 더 좋죠. 예. 뭐 하반기는 한 1950에서 2200 정도까지 오르면 수고했다. 박수 한번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하반기도 참 재미없다. 네. 하지만 상반기에 잘했던 애들이 하반기에도 잘할 것이다. 네. 라고 뭐 큰 틀을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900에서 2200 정도 보고요. 오, 상단 똑같으시네요. 네. 네. 일단 저도 막 아주 좋게 보진 않는데 일단 상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게 3월 말부터 4월 요 사이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자금이 막 들어왔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에 돌입한다 그러면 나가진 않아도 막 빠르게 들어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승을 견인할 재료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 보여서. 전체적으로 지금 뷰를 말씀해 주신 게 낫배드예요, 그죠? 낫배드. 어떻게 보십니까? 밴드. 저는
저희 하우스뷰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제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크게 보긴 하는데 저희 하우스는 저희가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크게 보는 이유는 하여튼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 자체가 좀 충격을 이머징 쪽에 줄 거고 뭐 이머징이 안 좋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 수출의 60%가 이머징으로 가는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높이기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이 뭐 안 빠져나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안 파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이 빠져나갔던 사례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생각은 좀 더 다운사이드가 좀 있는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단은 비슷한데요. 저희도 2100에서 2200 보는데 하단은 조금 더 저희는 1900대를 조금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충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호대우 네, 뭐 저희 하우스 뷰는 이제 비슷한데요. 1900에서 2260입니다. 그럼 개인 뷰를 말씀해 주세요. 개인 뷰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비슷하고 한 가지 이제 나쁘지 않은 실적이나 뭐 이런 전망에 대비 더해서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배당이라는 거에 좀 많이 기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주요 기업들의 배당은 뭐 줄지 않거나 더 늘어날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이라는 한 가지 알파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운사이드는 막아주지 않을까 해서 1900에서 2260 정도 저도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인데 그럼 유망 종목은 뭘 사야 되냐? 이 질문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마지막 오늘 질문입니다. 다시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목을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뭐 다음에 안 뵐 거면 뭐 종목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자기- 뵈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본인 자신의 책임이기 네.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제가 주식관에 여기서 첫 질문 받았을 때랑 좀 전 지금 질문 받았을 때랑 네. 똑같이 한 얘기는 네.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이 하반기에도 좋을 거다. 상반기에 재미없었던 애들은 하반기에도 재미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제약, 바이오, 화장품 비싸서 그 주식은 절대로 못 산다라는 네. 과거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거냐에 대한 차이인데 절대적인 수익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 적어도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예.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예. 많이 빠져서 사고 싶다라고 보시는 조선과 자동차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달리는 말을 오르타라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 말씀이죠. 뭐 싼 게 비지떡일 맞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냥 가는 시세를 네. 지금은 조금 더 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 잘 모르는데요. 네. 일단은 환율이 좀 상반기에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그 부분을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출도 어쨌든 하반기에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이게 뭐 잠깐 뜨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달리 수출주, 수출주. 자동차 뭐 그쪽 조금 다른 시각이. 잘 모르지만 예. 네. 제가 좋습니다. 좀 사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보십니까? 저는 저희 서 팀장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대형주, 수출주 위주의 대형주에 싸긴 싼데 모멘텀이 아직은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화장품주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도 아모레퍼시픽이 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비싼 매우 비싸 종목이었습니다. 보였죠. 네. 계속 비싼 게 유지가 됐거든요.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슷한 그런 시황이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앞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틈새 시장이라는 단어를 아까 써주셨는데 그 시장이 저희 우리나라의 올해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틈새 시장.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들이 지금 성장이 없으니까 어떤 틈새 시장, 코넥스라든지 뭐 장외 시장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활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뭐 헬스케어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건자재 뭐 이런 업종들이 좀 하반기에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랠리의 주도주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랠리를 주도를 했던 게 역시 화장품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끝나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생각하다 보니 그래도 싼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건자재 얘기도 하셨는데 그나마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나마 가격이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역시 이제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 시장과 관련된 쪽들은 나름대로 또 좀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싼 대형주 일부와 좀 뭐 외세 어떤 풍파에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약간 국내 모멘텀이 있는 그런 주식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메인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다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연말에 가서 복기를 또 해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